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우리나라 바다를 잘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정여진이라고 해요. 저에게는 11살, 5살, 3살 아이들이 있는데요. 초중고생 학생분들과 일반인들에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오늘 주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주제는 염습지와 바다 갈대의 탄소 저장인데요. 염습지는 조수간만의 차로 해수가 드나드는 해안가 습지 중 식물이 자라는 연안 습지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갯벌과는 다르답니다. 갯벌은 조개나 낙지 같은 저서 무척추 생물들이 많이 사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해양 생태계지요. 그런데 염습지란 갯벌 중에 해안 식물들이 빽빽하게 자라는 해안가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바다 갈대는 염습지에서 자라는 여러 해 사리풀로 우리나라 서해, 남해에 편만한 염생식물 중 하나랍니다. 그런데 바다 갈대가 사는 이 염습지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매장되어 상대적으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탁월한 탄소 흡수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안가에 사는 식물에 의해 흡수되어 오랫동안 퇴적층에 저장된 유기탄소를 바로 블루카본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블루카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국제사회에서 블루카본을 주목하는지, 우리나라 블루카본 생태계 중 하나인 염습지와 그곳에 사는 바다 갈대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염습지를 잘 보존하고 복원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 블루카본이란 무엇일까요? 파란 탄소? 블루카본이란 해안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흡수되어서 서식 토양층에 장기 저장된 유기탄소를 말한답니다. 나무나 풀 같은 식물은 육지 위뿐 아니라 바닷가에도 많이 살고 있어요. 바로 연안 토양층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염생식물, 해초, 맹그로브들인데요. 블루카본은 해안가에 자라는 이러한 식물들이 흡수하는 유기탄소가 서식 토양층과 식물에 장기간 저장되어 있는 유기탄소를 말해요. 이러한 블루카본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생태계 세 곳이 바로 염습지와 해초대, 맹그로브 숲이랍니다. 블루카본에 대해 많은 곳에서 다른 정의와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사회에서 블루카본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본 개념과 블루카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블루카본이란 명칭은 단순히 해양에서 흡수하는 모든 탄소를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염습지, 해초대, 맹그로브 세 곳을 블루카본 흡수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동반될 때 추가적인 탄소 흡수원 발굴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할 때 올바른 방향성을 세우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유효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첫째, 염습지, 해초대, 맹그로브의 공통점은 식물이 자라는 연안 생태계란 것이에요. 식물이 서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강합성을 하는 식물을 통해서만이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제거되기 때문이에요. 둘째,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유기탄소 형태의 저장만을 블루카본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해양에서는 유기탄소와 무기탄소가 있는데요. 이 두 탄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해양에서의 유기탄소는 살아있는 해양식물, 해양생물, 해양식물의 잔류 유기물에서 기인해서 물에 녹거나 입자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탄소를 말한답니다. 그렇다면 무기탄소는 무엇일까요? 무기탄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용해되어서 탄산, 중탄산염 및 탄산염으로 존재하는 탄소를 말해요. 특히 탄산염은 해양 무척추 동물이나 척추 동물에 의해 배출되거나 그들의 골격을 형성할 때 이용되는 탄소랍니다. 셋째, 블루카본 생태계의 또 다른 공통점은 맹그로브 염생식물과 해초류가 퇴적층,
즉 토양이 있는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서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암석에 붙어서 서식하는 거대 조류 또는 미역과 다시마처럼 바다에 떠서 자라는 단년생인 해조류와는 차이가 있어요. 최근 호주를 중심으로 거대 조류의 탄소 감축원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대 조류나 해조류 등이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요인의 전 지구적 탄소 경리율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거대 조류나 해조류가 탄소 경로에서 우세하게 영향을 미치는 해양 내 표면적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연안 토양을 기반으로 서식하는 해안 식생 생태계의 탄소 저장일 경우 블루카본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렇게 블루카본으로 인정되기 위해 퇴적층 서식지는 탄소의 최종 저장고 존재 여부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마지막으로 블루카본 생태계는 단기 저장의 형태뿐 아니라 장기 저장의 형태로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탄소는 시간상으로 단기 저장과 장기 저장 두 가지 형태를 가지는데요. 해양 무기 유기탄소의 단기 저장은 해양 식물 또는 생물 등의 수명 기간 동안 자신의 살아있는 생체 조직 내에 저장된 저장 상태를 말해요. 해양 탄소의 장기 저장은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포함하여 해양 토양 및 퇴적물에서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격리된 형태를 말한답니다. 블루카본의 경우 살아있는 지상, 잎 줄기, 지하, 뿌리 바이오매스에서 유기탄소가 단기 저장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서식 토양의 빈산소 환경으로 인해 유기탄소가 퇴적층에 장기 저장된 생태계랍니다. 이는 열대우림의 탄소 격리 기간이 몇십 년에서 최대 몇백 년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몇천 년에 이르는 블루카본 생태계의 장기 저장 형태는 탄소를 가둬놓는 아주 훌륭한 탄소 저장고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식생이 서식하는 해안 생태계에 의해 고정되어 퇴적층에 장기간 격리된 유기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정의한답니다. 자, 그럼 블루카본 생태계는 주로 어디에 분포할까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검은 쪽은 맹그로브, 파란색은 염습지, 노란색은 해초대를 나타내는데요. 전 세계 151개국의 블루카본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염습지와 해초대 두 가지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사실 이 블루카본 생태계는 열대 정글의 나무보다 30배에서 50배 이상의 탄소 흡수율을 가진 대단한 녀석들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블루카본 생태계는 열대우림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닷물, 즉 해수 때문인데요. 이 바닷가 정원들의 식물들은요, 숲속 나무들처럼 강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잎과 줄기, 뿌리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던 이산화탄소가 해안가 식물들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변신해서 식물 조직의 일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물질의 특징은 늘 공기 중으로 다시 탈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은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방출하고요. 나뭇잎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거나 오래된 뿌리나 가지들이 썩을 때면 식물 안에 고정되어 있던 이산화탄소들이 이때다 하고 공기 중에 나와버려요. 이걸 공기 중에 환원된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럼에서 식물 속에 저장해서 가둬놨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나오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셈이 되겠죠. 이렇게 나무가 무성한 숲이라고 할지라도 이산화탄소 흡수량 중 약 97%가 공기 중으로 다시 배출되어요. 약 3%만이 순 저장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해안가 갈대들은 조수간만, 즉 밀물과 썰물에 의해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식물의 밑부분을 잠겨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바닷물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이 일부 또는 지속적으로 차단된 염습지 땅은 생물이 죽으면 분해시켜서 썩게 만드는 호기성 박테리아의 활동이 저해되게 되어요. 이렇게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한 분해가 활발히 되지 않으니 바다 갈대나 해초류 맹그로브처럼 해안 정원을 이루는 식물 속에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쉽게 썩지 못하고 서식 토양층에 갇혀 지질시대를 아우르며 장기간 동안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 예를 들어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흡수되는 양 대비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염습지와 같은 블루카본 생태계의 경우 열대 정글 산림보다 30배, 50배 높은 것이죠.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럼 이러한 블루카본이 요즘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일까요? 사실 블루카본 생태계에 관한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블루카본을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파리기후 협약에 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행해야 하게 되면서부터예요. 파리기후 변화 협약은 기존의 교토 의정서와 여러 차이가 있어요. 파리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물론이고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모든 과정에서의 절차상 투명성을 지키고 역량 배양을 위해 개발도상국에게 재원을 지원해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요. 세 번째, 파리기후협약에서는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들이 스스로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데요. 이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합니다. 기존 교토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것이 바로 선진국들의 제한적인 의무 감축 여부였는데요. 교토 의정서 속 감축 의무 국가는 40개 국가로 이 국가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22%에 불과했죠. 하지만 파리 협약에서는 2016년 기준 186개의 당사국이 NDC를 제출했고요. 이는 전 세계 배출량의 96.7%를 차지한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게 된 거죠. 각 국가에서 배출하던 탄소를 감축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전기차 이용 등을 통해 화석연료의 이용을 줄여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일 테고요. 두 번째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저장시키는 자연 생태계의 면적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겠죠. 육상에서는 산림이 대표적인 예이겠고요. 해양에서는 바로 이 블루카본 생태계가 현재 IPCC에서 인정한 유일한 탄소 감축원이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블루카본 생태계 중 염습지와 해초대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 우리나라 염습지와 대표적인 탄소 흡수 식물인 바다갈대에 대해 살펴볼까요? 여러분, 세계 5대 연안 습지 중 한 곳이 바로 한국 서해남의 연안 습지인 거 알고 계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북해 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 미국 동부 조지아주 연안, 남미 아마존의 넓은 염습지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 동부 조지아주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곳 염습지에 사는 주요 염생식물인 갯금풀을 연구했어요. 조지아의 염습지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에 보이는 이 염생식물은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스파르타이나 얼터니플로라라고 한국말로는 갯금풀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연암습지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그중 비식생 갯벌이 2447제곱킬로미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현재 블루카본으로 인정되는 염생식물이 서식하는 염습지 면적은 단 2%에 불과해요. 그럼 우리나라 염습지와 염생식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곳은 남해에 위치한 순천만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이 지역은 본래 흙을 덮어 농경지로 간척하여 벼농사를 많이 지었던 곳이에요. 일반 토지와 달리 하천변이었던 관계로 매년 갈대가 돋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성이 강한 제초제를 사용했지요. 하지만 농약은 갯벌 생물뿐 아니라 농약 성분이 갯벌과 농경지에 축적되면서 여기에서 식량을 얻는 사람과 생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었어요. 순천시는 결국 하천변 농경지에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농민들을 설득하였고 사유지였던 땅을 국가에서 매입하면서 본래 연안습지로 복원하게 되었어요. 현재 순천만은 국내 최초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첫 연안습지가 되었고요. 홍수 때 재해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난 탄소 흡수원으로 철새 서식지 및 관광지로 탈바꿈되었죠. 이곳은 바다 갈대가 무성한 부산 을숙도의 모습이에요. 낙동강 가장 하류에 위치한 을숙도는 동양 최대의 철새 서식지였지만 1980년대 하구뚝을 준공하면서 낙동강에서 내려오던 물이 막혀 예전의 습지가 많이 유실되었고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었죠. 하지만 연안습지의 생태적 가치가 큰 것을 깨닫게 된 이후 2019년부터 하구뚝 일부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렇게 낙동강 민물과 해수가 섞이면서 숭어, 연어, 뱀장어와 같은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고 갇혀있던 생태계가 다시 숨을 쉬게 되었죠. 낙동강 개방 사례를 계기로 환경부에서는 금강, 영산강 하구를 맡고 있던 하구뚝도 개방하려고 추진 중이에요. 이렇게 개방된 하구는 육지로부터 오는 퇴적물 공급이 원활해 연안 습지가 더 잘 발달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염습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염생식물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염습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염생식물은 바로 바다갈대예요. 갈대는 여러 해 살이 풀로 높이 1m에서 3m까지 높이 자라는 여러 해 살 풀이에요. 탄소 감축원의 측면에서는 갈대와 같은 여러 해 살이 풀이면서 바이오매스가 높은 염생식물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바다갈대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는 한 해 살이 풀인 칠면초, 가는 갯능쟁이, 두 해 살이 풀인 갯질경과 여러 해 살이 풀인 오세달, 천인사초, 갯잔디 등이 있어요. 자, 이 염생식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해수가 드나드는 연안습지에 자라는 식물이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 염생식물들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땅속에 매장시키는 탁월한 탄소 흡수원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염습지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국내 갯벌 면적은 1990년대 말까지 진행된 대규모 간척사업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1987년 약 3,000제곱킬로미터에서 2018년 2,482제곱킬로미터로 30년 동안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염습지였던 곳이 간척이 되면서 퇴적층 아래 묻혀있던 탄소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오히려 탄소 배출원이 된 것이죠. 따라서 염습지가 간척 등으로 파헤쳐지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탄소 감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아래 사진은 미국 뉴저지에서 염습지를 복원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의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로 증가된 태풍으로 인해 연안 습지가 침식되고 유실될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예전에는 방파제 같은 인공 구조물을 바닷가에 세워 파력을 감싸는 데 이용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딱딱한 인공 구조물은 오히려 반사파를 생성해 침식이 가중화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염습지의 회복 탄력성을 이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먼저 코코넛 매트를 깔아서 그 안에 굴폐각을 넣고 둘둘 말아서 이렇게 해안가에 설치를 했죠. 그래서 파도에 밀려온 퇴적물이 잘 쌓일 수 있도록 했고요. 거기에 염생식물 모종을 심어 울창한 염습지로 복원하였답니다. 염습지는 탄소 흡수 기능 말고도 그 외 중요한 기능이 아주 많아요. 실제로 염습지가 있을 경우 파도의 약 70%가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해수면이 상승할 때 인공 해안의 경우 그대로 잠겨버리지만 염습지가 있는 자연해안은 오히려 높아진 해수면에 맞추어 연안지대를 높여 나간다는 것이 많은 연구로 드러났어요. 염습지는 또한 폭풍에서 발생한 홍수를 완화하는 데 탁월한 생태계예요. 염습지 1에이커, 즉 63m by 63m의 면적은 욕조 3만 개 담긴 물 분량의 물을 흡수할 수 있어요. 연안습지의 스펀지 같은 성질로 인해 폭풍우가 치는 동안에 증가한 물을 흡수하고 머금어 침수를 방지한답니다. 해안의 연안 습지 비율이 단 1% 증가하더라도 약 7억 원에서 10억 원의 폭풍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미국의 경우 염습지 보존을 통해 연간 태풍 피해액의 29조가 저감하였고 허리케인 샌디가 강타한 2012년의 경우 염습지로 인해 연안 침수 피해액의 약 7,85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둘째, 염습지는 수많은 생물들, 특히 어류의 산란 장소 및 조류의 서식처이기도 해요. 그리고 염습지 생물이 강압성을 할 때 질소를 필요로 하는 이유로 인해서 육지에서 유입되는 질소가 함유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데 탁월하답니다. 그리고 뛰어난 경관을 제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심미적 안정감과 즐거움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블루카본 생태계 중 염습지와 그곳에서 자라는 바다 갈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친구들 모두 지구 온실가스 제거 능력이 탁월하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연안습지의 가치를 깨닫고 염습지를 복원하고 보존하는 데 함께 노력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어린 친구들의 경우 커서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진 어엿한 시민이 될 터인데요. 사실 연안환경보건 정책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염습지를 간척하는 것보다 자연 상태로 잘 보존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적 및 경제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전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해요.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